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2019년 9월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자산관리할 때 어떻게 코치를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경제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 사상 첫 번째로 공식적인 물가 하락 통계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마 물가를 집계한 연도가 1965년도로 되어 있는데 무려 54년 만에 최초로 마이너스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활기가 없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4%라고 합니다. 사실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일부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익숙합니다. 그만큼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즉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무역 교역량이 좀 위축되거나 이런 현상이 아마 이번에 물가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따라서 앞으로 이 물가 하락이 더 심화되게 되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어떤 시기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데, 한국은행이라든가 통계청 쪽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연말쯤 되면은 다시 물가가 원만하게 상승세로 돌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가는요,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 정도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있고, 그리고 급여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경제 지표는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웨이브, 즉 바닷물처럼 움직이면서 상승기라 하더라도 구간 하락기가 오고, 반대로 하락기라 하더라도 구간 상승기가 오는, 즉 어떤 업앤다운이 반복되면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기 대비. BSI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ESI라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인데, 경제 심리 지수, 이 부분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어떤 자산 관리할 때 있어서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조정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변화를 줘서 손실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구체로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무려 92개월째 연속으로 흑자를 냈는데, 지난달엔 59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라도 흑자가 나주니까 우리가 경제가 안 좋더라도 좀 버티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4천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지수와 중국 지수를 보게 되면 9월달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4.84%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84% 오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소폭 1%나 0% 정도로 올랐는데, 이것은 그 직전월이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주가 지수는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9월 평균 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287%, 1.3%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0.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저점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 최고금리는 그대로 1.75%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예금금리입니다.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호저축금리는 2.7%로 0.03%포인트가 소폭 내렸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코픽스 금리. 즉, 우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볼 때는 1.52%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 정도로 낮은 금리가 있었을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용이 아주 좋은, 그리고 주거은행이라고 친다면은 거의 1.52%에서 약간의 가상금리를 얹어서 2% 정도
때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금리가 낮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데요. 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제로 금리에 수렴한다고 치면은 뭐 거의 대출 금리는 부담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완연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폭탄으로 본다면 터지지 않을 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 금리 부담은 적지만 다른 전반적인 산업 경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는 모습은 어쩔 수 없겠죠. 환율입니다. 달러당 우리 원화 환율이 1,2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9월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1,197원 26전인데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14원 정도가 내린 건데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면 우리나라 수출 수입 정책에도 별 문제 없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1,300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1,000원 이하로 간다든가 이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뭐 고유한 투자 수익률 말고 환차익, 환차손 때문에 자산 관리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일부 재테크하는 분들은 달러 표시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달러 표시 예금이라든가 달러 표시 펀드, 채권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금리 다음으로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어차피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플러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통화량은요, M2 총통화죠. 여전히 6%대로 통화량이 좀 수중에 풀려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부동자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이 최근의 현상을 보게 되면 부동산, 그 중에서도 강남권의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것을 뭐 목격할 수 있는데, 여타 지방권은 사실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어려운데요. 역시 돈은 확실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또 대중들이 우르르 몰려가기 때문에 오바이트가 될 수가 있죠. 과잉 이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강남의 모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뭐 10억대 이상인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익분 부익부 또는 지역별로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약보합세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는 두바이유와 국제금시를 보고 있는데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1.26달러로 해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배럴당 60달러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금시세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지난 9월 월평균 온스당 국제 금시세가 1,507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꾸준하게 일직선을 올리지 못하고요. 잠깐씩 쉬어가는 쉼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부동산 쪽은 주택에서 매매 가격 지수는 0.05%가 전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0.01% 소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표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지만 그 모수가 전국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좀 적지 않을까. 특히 부동산 쪽은, 왜냐하면 매우 국제적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이 많은 분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로 먹고 사는 그런 은퇴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좀 접해지는 거죠. 따라서 장기 저금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자산 관리할 때는 약간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즉 실적 배당 상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